안녕하세요. 따뜻한 이야기 2분 채널을 찾아주신 구독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인생의 가장 화려한 정점에서 모든 것을 잃고 가장 낮은 곳에서 진짜 희망을 발견한 한 남자의 가슴 시린 기록입니다. 감동사연. 이혼 후 연하남과 여행 중 마주친 경비원 전 남편, 서로의 달라진 처지에 그만. 세상은 그를 나고자라 불렀지만 그는 낡은 빗자루 하나로 사람들의 상처를 쓸어내며 자신만의 정의를 다시 써 내려갔습니다. 화려한 법복 대신 낡은 경비복을 선택한 전 남편 선호, 그리고 성공의 끝에서 공허함을 마주한 전 부인 수진. 두 사람의 운명적인 재회, 그리고 해망빌딩 사람들과 함께 만들어낸 기적 같은 반전 드라마가 지금 시작됩니다.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기 전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 채널이 더 따뜻한 이야기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해망, 희망의 파수꾼 제1부, 먼지 낀 시간 위로 흐르는 빗자루 소리. 서울 마포구의 거대한 빌딩 숲 사이에는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낡은 4층 상가 건물이 하나 서 있다. 건물의 이름은 해망빌딩이다. 바다해 자의 발알망자를 써서 바다를 바라본다는 뜻을 가졌으나 정작 이곳에서 바다는 보이지 않는다. 오직 차가운 콘크리트 벽과 빠르게 지나가는 수입차들의 뒷모습만이 보일 뿐이다. 새벽 7시가 되면 도시가 차가운 엔진 소리를 내며 잠에서 깨어나기 시작하고 이 건물의 아침은 언제나 정교하고 규칙적인 빗자루 소리로 문을 연다. 강선우는 낡은 경비복 소매를 걷어붙인 채 건물의 앞마당을 쓸고 있었다. 그의 손길은 투박했지만 빗자루가 지나간 자리는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정갈했다. 7년 전 대한민국 최고의 로펌 천하에서 수억 원대 수임료를 받으며 법정을 호령하던 천재 변호사 강선우의 손에는 이제 두꺼운 법전 대신 대나무 빗자루가 들려 있었다. 그는 잠시 허리를 펴고 고개를 들어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빌딩 숲 사이로 조각난 하늘은 비좁았고 새벽의 서늘한 공기가 그의 폐부 깊숙이 스며들었다. 선우는 이 정적을 사랑했다. 법정에서 들리던 날카로운 고함과 거짓으로 가득 찬 변론의 소음보다 새벽 공기를 가르는 이 정직한 빗자루 소리가 그에게는 훨씬 큰 위안이 되었다. 슥슥 소리를 내며 낙엽을 모으고 있을 때 뒤쪽에서 둔탁한 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1층에서 고대철 순대국을 운영하는 고 사장이었다. 그는 30년 넘게 이 자리에서 국밥을 말아온 해망빌딩에 살아있는 역사였다. 고 사장은 큼지막한 육수솥을 들고 나오며 퉁명스럽지만 정겨운 목소리로 인사를 건넸다. 선우씨 오늘도 1등이네. 좀 천천히 좀 해요. 내가 미안해서 선우가 엷은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고 사장님 나오셨습니까? 오늘 육수 냄새가 유난히 깊고 구수합니다. 고 사장은 솥을 씻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냄새가 좋으면 뭐해 손님이 있어야지. 요즘 젊은 애들은 이런 진한 맛을 몰라. 다들 저 앞 세련된 파스타 집으로만 가니 선우씨 국밥 한 그릇 말아줄까? 아침도 못 먹었을 텐데. 선우는 정중히 사양했다. 괜찮습니다. 사장님 조금 있다가 편의점에서 간단히 해결하면 됩니다. 사장님도 요즘 새벽잠이 없으시다면서요. 건강 챙기셔야 합니다. 선우는 대답을 하면서도 고 사장의 처진 어깨와 갈라진 손등을 눈여겨보았다. 1년 전 그가 처음 이 건물에 경비로 왔을 때보다 고 사장의 등은 훨씬 더 굽어 있었다. 선우는 알고 있었다. 고 사장의 통장 잔고가 이미 바닥을 드러냈으며 실패한 아들의 사업 자금을 대느라 이 작은 가게와 집까지 전부 담보로 잡혔다는 사실을 말이다. 선우는 굳이 묻지 않았다. 그저 그가 지나가는 자리에 쌓인 먼지와 낙엽을 더 정성스럽게 쓸어낼 뿐이었다. 그것이 지금의 선우가 해줄 수 있는 유일한 변호였다. 8시 정각이 되자 2층 박씨 미용실의 박 원장이 계단을 내려왔다. 그녀는 언제나 완벽하게 화장을 하고 화려하게 머리를 올렸지만 선우의 예리한 눈에는 그녀의 눈가에 맺힌 짙은 피로와 떨림이 보였다. 그녀는 SNS에 행복한 가족 사진과 화려한 일상을 올리는 것으로 지역에서 유명했다.
하지만 매일 밤 미용실 구석에서 홀로 남편의 외도 증거들을 수집하며 눈물 섞인 술잔을 기울인다는 것을 선우는 직감하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선우씨 덕분에 출근길이 늘 깨끗하네요. 박 원장의 인사에 선우가 가볍게 목례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오늘 머리 모양이 아주 잘 어울리십니다. 기분 좋은 하루가 되실 겁니다. 선우의 부드러운 말 한마디에 박 원장이 굳어있던 안면, 근육이 아주 잠시나마 느슨해졌다. 9시가 가까워지자 3층 학원으로 향하는 여학생 민지가 고개를 푹 숙인 채 걸어왔다. 대한민국의 치열한 입시 전쟁 속에서 민지는 늘 패배자처럼 보였고 스스로를 그렇게 정의하고 있었다. 선우는 민지가 며칠 전 건물 옥상 난간에 위태롭게 한참 동안 서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그때 민지를 붙잡거나 소리치지 않았다. 그저 민지 옆에서 아무 말 없이 바닥을 쓸었을 뿐이다. 그리고 민지가 내려갈 때 주머니에 있던 사탕 하나를 건네며 이렇게 말했다. 민지야, 법에서는 결과보다 과정이 정당할 때 그 가치를 인정해주기도 한단다. 내가 버텨온 17년이라는 시간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이야. 민지는 오늘도 선우를 향해 들릴 듯 말 듯한 인사를 건네고는 서둘러 계단을 올라갔다. 선우는 청소를 마치고 경비실로 돌아와 낡은 수첩을 펼쳤다. 그곳에는 상가 사람들의 특징과 그들이 겪고 있는 작은 문제들이 꼼꼼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이것은 선우만의 비밀스러운 변호인 접결록이었다. 그는 더 이상 화려한 법정에 서지 않지만 이 낡은 건물이라는 작은 법정에서 상처 입은 이들의 영혼을 지키는 파수꾼 역할을 자처하고 있었다. 과거에 그는 승소만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괴물이었다. 재벌가의 사위로 들어가 권력의 정점에서 남의 눈물로 자신의 성을 쌓았다. 하지만 믿었던 아내의 배신과 탐욕스러운 장인의 계략에 휘말려 모든 것을 잃고 길거리로 내몰린 후에야 그는 비로소 보이지 않던 사람들의 슬픔을 보게 되었다. 오후가 되자 예기치 못한 어두운 그림자가 해망 빌딩을 덮쳤다. 검은색 정장을 입은 사내들이 들이닥치더니 건물 벽면마다 붉은색 딱지가 붙은 공고문을 붙이기 시작했다. 재개발 구역 지정 및 강제 철거 예고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평화롭던 건물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고 사장이 뛰어나와 사내들의 멱살을 잡으며 소리쳤고 박 원장은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았다. 사람들의 절규가 좁은 복도를 가득 채웠다. 그때 건너편 도로에 은빛 광택이 흐르는 고급 세단 한 대가 멈춰 섰다. 차 문이 열리고 날카로운 하이힐 소리가 아스팔트를 때리며 건물 안으로 다가왔다. 오수진이었다. 미래건설의 상무이자 7년 전 선우를 지옥으로 밀어넣었던 그의 전처였다. 그녀는 선글라스를 벗으며 해망빌딩의 낡은 외벽을 차갑고 경멸 어린 시선으로 훑어보았다. 그리고 그 시선 끝에는 낡은 경비복을 입고 빗자루를 손에 쥔 채 서 있는 강선우가 있었다. 수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한 채 잠시 멈칫했으나 이내 비웃음 섞인 차가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당신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야? 설마 경비 노릇이라도 하는 거야? 선우는 피하지 않았다. 그는 빗자루를 쥔 손에 힘을 주며 그녀를 똑바로 응시했다. 7년 동안 깊은 심연 속에 묻어두었던 차가운 분노와 뜨거운 투지가 새벽 공기처럼 가슴속에서 소용돌이치기 시작했다. 선우는 이제 도망치지 않기로 결심했다. 이 건물을 지키는 것이 곧 자기 자신을 다시 찾는 길임을 그는 본능적으로 깨닫고 있었다. 제2부 가면 뒤의 진실과 낮은 목소리. 해망빌딩에 붙은 붉은 철거 공고문은 마치 거대한 상처에서 흘러나오는 피처럼 섬뜩했다. 사람들은 경악했고 공포는 순식간에 분노로 변해 복도를 타고 번졌다. 하지만 미래건설의 상무 오수진은 그 아수라장 한가운데에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오직 한 사람, 경비복을 입은 강선우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수진의 곁에서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서 있는 남자는 차준혁이었다. 선우의 대학 동기이자 7년 전 선우가 맡았던 재벌가의 살인사건 보고서를 조작해 선우를 파멸시킨 장본인이었다.
준혁이 선우에게 다가와 그의 가슴에 달린 경비 이름표를 손가락으로 툭툭 쳤다. 이봐 강 변호사, 아니 강 경비원. 인생 참 유머러스하지 않나? 강남을 호령하던 독종 변호사가 이런 곰팡이 냄새 나는 건물에서 빗자루나 들고 있다니. 수지는 준혁의 조롱을 묵인하며 선우를 쳐다보았다. 당신답지 않게 왜 이런 곳에 처박혀 있어? 차라리 구걸이라도 하지 그랬어. 선우는 대답 대신 빗자루를 벽에 기대어 놓았다. 그의 얼굴은 호수처럼 고요했지만 눈동자 속에서는 예리한 빛이 감돌았다. 그 빛은 상대의 허점을 단번에 꿰뚫어 보던 시절에 그것과 닮아 있었다. 수진 일행이 비웃으며 건물주를 만나러 4층으로 올라가자 건물 안은 순식간에 탄식과 절규로 뒤덮였다. 고 사장은 가게 문 앞에 주저앉아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았다. 박 원장은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흐트러진 화장을 보며 손을 떨었다. 평소 밝은 척하던 서연 씨는 경비실 옆 벤치에 앉아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선우는 그들 사이를 조용히 지나갔다. 지금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어설픈 위로가 아니라 누군가 그들의 고통을 온전히 목격하고 있다는 확신이었다. 선우는 가장 먼저 편의점으로 향했다. 61살의 박 사장은 유통기한이 임박한 삼각김밥들을 정리하며 깊은 한숨을 내쉬고 있었다. 선우가 말없이 캔커피 2개를 따서 하나를 건넸다. 박 사장은 커피를 받아 쥐었지만 마시지는 않았다. 선우 씨, 나 이제 어떡하면 좋나? 7년 동안 명절 하루 안 쉬고 이 편의점을 지켰어. 아들놈 대학 보내고 딸애 시집 보낼 때도 난 이 카운터를 지켰다고. 그런데 이제 와서 3천만 원 줄 테니 나가라니. 그 돈으론 서울 시내 어디에도 편의점 낼 자리가 없어. 박 사장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선우는 박 사장의 옆에 나란히 앉아 편의점 밖으로 보이는 노을을 바라보았다. 사장님이 7년 동안 이 자리를 지키며 가족들을 먹여 살린 그 시간은 숫자로 환산할 수 없는 겁니다. 그건 사장님의 인생 그 자체예요. 그들이 주는 돈은 사장님의 인생을 살 수 없습니다. 박 사장이 고개를 돌려 선우를 보았다. 하지만 돈 없으면 우린 쫓겨나는 거 아닌가? 법이라는 게 원래 그런 거잖아. 선우는 캔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담담하게 말했다. 법은 강한 자의 편인 것처럼 보이지만 때로는 버티는 자의 마지막 방패가 되기도 합니다. 제가 그 방패를 찾아보겠습니다. 선우는 퇴근 시간 무렵 2층 미용실을 찾았다. 손님이 끊긴 미용실 안에서 박 원장은 잡지를 뒤적이고 있었다. 선우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다. 원장님, 커피 한 잔 얻어 마셔도 될까요? 박 원장은 선우를 보자 서둘러 눈물을 닦았다. 아이고 선우 씨, 지금 커피가 문제예요. 우리 다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는데. 박 원장은 결국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다. 사실 나 집도 없어요. 남편이 빚잔치하고 도망가서 이 미용실 구석방에서 먹고 자요. 손님들한테는 청담동 사는 척쇼를 했지만 나 여기가 무너지면 진짜 갈 데 없어요. 선우는 그녀가 울음을 그칠 때까지 묵묵히 기다려주었다. 그리고 그녀의 화장대 위에 놓인 낡은 가위 하나를 가리켰다. 원장님, 저 가위가 원장님을 25년 동안 지켜준 거죠. 원장님의 기술과 정성은 재개발 공고문 따위가 지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원장님이 여기서 버틴 시간은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원장님만의 것입니다. 박 원장은 자신의 낡은 가위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 조금씩 생기가 돌기 시작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진실을 털어놓았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녀의 어깨를 짓누르던 짐이 조금은 가벼워진 듯했다. 밤 9시, 선우는 경비실 불을 끄고 순찰을 돌았다. 4층 학원에서 내려오던 민지가 선우의 앞을 가로막았다. 아저씨, 진짜 우리 쫓겨나요? 나 이제 공부 어디서 해요? 여기서 공부할 때가 제일 마음 편했는데. 민지의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가득했다.
선우는 민지의 머리를 가볍게 쓰다듬어주고 싶었지만 손을 멈추고 대신 부드러운 눈빛을 보냈다. 민지야, 너 법대에 가고 싶다고 했지?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법이라는 건 말이야, 약한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 만들어진 거야. 지금 저들이 휘두르는 건 법이 아니라 권력일 뿐이야. 내가 너에게 진짜 법이 뭔지 보여줄게. 넌 공부만 열심히 해. 선우는 경비실로 돌아와 책상 밑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낡은 서류 가방을 꺼냈다. 가방 안에는 먼지 쌓인 판례집과 그가 7년 전 마지막까지 붙들고 있었던 미완의 변론서들이 들어있었다. 그는 낡은 안경을 쓰고 재개발 관련 특별법과 상가, 임대차 보호법 조항들을 하나하나 검토하기 시작했다. 오수진과 차준혁이 제시한 보상안은 명백한 위법이었다. 그들은 세입자들의 무지를 이용해 보상 산정 기준을 교묘하게 왜곡하고 있었고 강제 집행 절차 또한 정당한 공고 기간을 거치지 않았다. 선우는 밤새도록 상가 사람들의 계약서, 사본과 매출 자료들을 정리했다. 고 사장의 30년 근속, 박 원장의 25년, 박 사장의 7년. 그들이 흘린 땀방울을 법률 용어로 번역해 내려갔다. 이것은 단순한 소송 준비가 아니었다. 잃어버렸던 자신의 이름을 찾는 과정이자 부러진 칼날을 다시 벼리는 시간이기도 했다. 새벽 3시, 선우는 경비실 창밖으로 비치는 가로등 불빛 아래에서 자신의 수첩에 마지막 문장을 적었다. 사람은 그 자체로 목적이지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다음 날 아침, 선우는 다시 빗자루를 들었다. 평소와 다름없는 표정으로 마당을 쓸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의 발걸음은 어제보다 훨씬 단단했다. 고 사장이 국밥솥을 걸며 선우에게 물었다. 선우 씨, 어제 잠 좀 잤어? 얼굴이 아주 서슬퍼런 게 예전하고 좀 달라 보여. 선우는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다. 사장님, 오늘부터는 가게 문 닫을 생각 마시고 평소보다 더 열심히 국밥을 마세요. 우리가 이 건물을 지키려면 사장님 국밥 냄새가 이 골목을 꽉 채워야 하거든요. 선우의 목소리에는 알 수 없는 힘이 실려 있었다. 상가 사람들은 그 목소리에 홀린 듯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 문을 열기 시작했다. 희망이라는 이름의 아주 작은 불씨가 해망빌딩의 낡은 벽 사이로 스며들고 있었다. 제3부, 거인의 부활과 법전의 칼날. 재개발 공고문이 붙은 지 사흘째 되는 날, 해망빌딩의 공기는 여느 때보다 무겁고 날카로웠다. 사람들은 생업에 집중하지 못한 채 복도에 모여 미래건설이 제시한 보상안에 대해 뜬구름 잡는 소문들을 주고받았다. 고 사장은 주방에서 국자를 든 채 멍하니 서 있었고 박 원장은 손님의 머리를 만지다 말고 한숨을 내쉬어 분위기를 망치기 일쑤였다. 공포는 전염병처럼 번졌고 그 공포의 끝에는 결국 포기라는 단어가 도사리고 있었다. 바로 그 시각 강선우는 경비실 안에서 낡은 노트북을 두드리고 있었다. 7년 전 자신의 손으로 직접 파기했던 법률 데이터베이스의 잔해들을 긁어모으고 최신 판례들을 대조하는 그의 눈빛은 빗자루를 들었을 때와는 전혀 다른 서늘한 얘기를 뿜어내고 있었다. 오후 2시 미래건설의 실무진들이 보상 협의를 위해 건물을 다시 찾았다. 차준혁은 여전히 거만한 태도로 선글라스를 낀 채 부하 직원들을 대동하고 나타났다. 그들은 1층 로비에 임시 테이블을 펴고 상가 사람들을 소집했다. 차준혁은 화려한 도표가 그려진 서류를 내밀며 고압적인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여러분 주목해 주십시오. 미래건설은 여러분의 사정을 고려해 법정 기준보다 5% 더 높은 이사 비용을 책정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말까지 동의서에 서명하지 않는 분들은 명도 소송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그나마 책정된 보상금조차 공탁 처리되어 수령이 늦어질 겁니다. 선택은 자유지만 결과는 책임지셔야 할 겁니다. 상가 사람들은 차준혁의 으름장에 기가 죽어 서로 눈치만 살폈다. 고 사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아니 법정 기준이라는 게 도대체 누가 정한 거요? 우리가 여기서 30년을 일했는데 고작 3천만 원이라니 이게 말이 됩니까? 차준혁은 비웃으며 답했다.
사장님 30년 하셨으면 돈 많이 버셨을 거 아닙니까? 이 건물은 이미 낡아서 감정가가 낮아요. 법은 감정을 따지지 않습니다. 오직 숫자로만 말하죠. 차준혁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보좌관들이 서명지를 돌리기 시작했다. 절망에 빠진 박 원장이 울먹이며 펜을 들려던 찰나였다. 잠깐 멈추시죠. 로비 구석 경비실 문이 열리며 강선우가 걸어 나왔다. 그는 평소처럼 낡은 경비복 차림이었지만 손에는 정갈하게 정리된 두툼한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다. 차준혁은 어이가 없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다. 뭐야, 강 경비원 지금 바쁜 거 안 보여? 가서 쓰레기나 치워. 선우는 차준혁의 도발을 가볍게 무시하고 테이블 앞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자신이 가져온 서류를 차준혁 앞에 내던지듯 내려놓았다. 도시정비법 제54조 그리고 토지보상법 제78조 사항을 검토해 보셨습니까, 차 상무님? 차준혁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선우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로비 전체를 울릴 만큼 단단했다. 미래건설이 제시한 이 보상안은 명백한 위법입니다. 첫째, 영업손실 보상액 산정 시 최근 3년간의 평균 영업이익을 산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세무신고가 누락된 영세 상인들의 약점을 이용해 최저임금 기준의 휴업 보상금만 책정했습니다. 둘째, 이 건물은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 이전에 사업자 등록을 마친 임차인들이 대다수이므로 단순 이사비가 아니라 이전 비용과 권리금 상실분에 대한 보상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이 절차적 결함입니다. 선우는 서류의 한 페이지를 손가락으로 짚으며 말을 이었다. 재개발 조합 설립 인가 과정에서 세입자 보상 대책협의회가 구성되지 않았더군요. 이건 행정 절차법상 명백한 무효 사유입니다. 이 서류를 그대로 구청에 제출하면 재개발 허가 자체가 취소될 수도 있는데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차준혁 변호사님? 로비에는 정적이 흘렀다. 상가 사람들은 자신들의 경비 아저씨가 내뱉는 생소하면서도 날카로운 법률 용어들에 넋을 잃었다. 차준혁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서류를 훑어보았다. 이 자식이 미쳤나, 경비 주제의 법을 안다고 까불어. 이건 우리가 고용한 대형 로펌에서 검토 끝낸 거야? 선우는 차갑게 대꾸했다. 대형 로펌에서 검토했다면 더 문제군요. 의도적인 비망 행위니까요. 만약 미래건설이 이 불법적인 보상안을 고수한다면 제가 직접 이분들의 법정 대리인이 되어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7년 전 사법연수원을 수석으로 수료하고 연간 최다 승소 기록을 보유했던 강선우입니다. 제 자격은 정지되었을지 몰라도 제 머릿속에 있는 법전은 단 한 문장도 잊히지 않았습니다. 선우의 선언에 고 사장과 박 원장은 전율을 느꼈다. 그동안 자신들의 하소연을 묵묵히 들어주던 사람이 사실은 자신들을 지켜줄 거대한 거인이었다는 사실에 눈물을 왈칵 쏟아내는 이도 있었다. 차준혁은 부르르 떨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강선우, 내가 감히 나를 상대로 전쟁을 선포해 좋아, 어디 한번 해보자고. 너 같은 낙오자가 뭘 할 수 있는지 보여주지. 차준혁은 서류들을 챙겨 거칠게 건물을 빠져나갔다. 사내들이 떠난 로비에는 상가 사람들의 환호성이 터져나왔다. 선우씨 정말 고마워요. 우리가 너무 무식해서 당할 뻔했네. 박 원장은 선우의 손을 맞잡으며 울먹였다. 선우는 부드럽게 그들의 손을 다독였다. 여러분, 이제 시작입니다. 저들이 법으로 겁을 준다면 우리는 더 단단한 법으로 맞서야 합니다. 절대 먼저 서명하지 마십시오. 그날 밤 선우는 경비실에서 다시 밤을 지새웠다. 단순히 겁을 주는 것만으로는 부족했다. 미래건설 같은 대기업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빈틈을 파고들 것이다. 선우는 상가 사람들의 개별 임대차 계약서들을 다시 검토하며 각자에게 최적화된 대응 전략을 수립했다. 그러던 중 선우의 핸드폰이 진동했다. 발신 제한 번호였다. 전화를 받자 오수진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선우야, 제발 적당히 해. 내가 이러면 내가 곤란해지는 거 알잖아.
우리 미래건설이 무너질 수도 있는 절박한 상황이야. 이번 한 번만 눈 감아주면 내 변호사 자격 회복시켜 줄 수 있게 힘써볼게. 선우는 씁쓸하게 웃었다. 수진아, 너는 여전히 사람의 가치를 거래 대상으로만 보는구나. 7년 전 내가 나를 배신했을 때 나는 모든 걸 잃었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여기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깨달았지. 진짜 소중한 건 법전 속 문구가 아니라 그 문구 뒤에서 울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걸. 내가 줄 수 있는 그 어떤 보상보다 이분들의 국밥 한 그릇과 따뜻한 인사가 나에게는 더 소중하다. 전화는 끊겼다. 선우는 창밖으로 보이는 해망빌딩의 낡은 간판을 바라보았다. 바람에 흔들리는 간판은 위태로워 보였지만 결코 떨어지지 않았다. 다음 날 새벽 선우는 평소보다 일찍 빗자루를 들었다. 밤샘 작업으로 눈은 충혈되어 있었지만 발걸음은 가벼웠다. 고 사장이 가게 문을 열며 김이 모락모락 나는 순대국 한 그릇을 경비실 앞으로 가져왔다. 선우 씨, 아침은 먹고 싸워야지. 이건 돈 안 받을 테니까 든든하게 먹어둬. 선우는 국밥 한 숟갈을 입에 넣었다. 뜨거운 국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자 온몸에 힘이 차오르는 기분이었다. 이제 진정한 전쟁터로 나갈 준비가 되었다. 법의 이름을 빌려 사람의 권리를 짓밟은 자들에게 진짜 공의가 무엇인지 보여줄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선우는 빗자루를 내려놓고 다시 낡은 수첩을 꺼내 들었다. 그 수첩은 이제 단순한 기록장이 아니라 해망빌딩 사람들을 지킬 가장 강력한 변론서가 되어 있었다. 제4부, 거미줄의 실체와 흔들리는 마음. 해망빌딩에 흐르던 절망의 기류는 강선우의 선언 이후 미묘한 변화를 맞이했다. 사람들은 더 이상 고개를 숙인 채 복도를 지나지 않았고 미래건설 직원들이 나타나도 당당히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시작했다. 선우는 경비 업무 틈틈이 상가 사람들을 한 명씩 경비실로 불러 개별 상담을 진행했다. 고 사장의 낡은 임대차 계약서부터 박 원장의 권리금 계약서까지 선우의 손을 거친 서류들은 정교한 법적 방패로 탈바꿈했다. 하지만 선우는 방심하지 않았다. 자신이 상대해야 할 적들이 얼마나 영악하고 잔인한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전쟁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시작되었다. 어느 날 오후 구청 위생과 직원들이 들이닥쳐 고 사장의 가게를 이잡듯 뒤지기 시작했다. 누군가의 신고로 위생점검을 나왔다는 그들은 평소라면 문제 삼지 않았을 사소한 부분들을 들먹이며 영업정지 처분을 예고했다. 박 원장의 미용실에도 소방점검 명목의 단속이 이어졌다. 보이지 않는 손이 상가 사람들의 숨통을 조여오고 있었다. 사람들은 다시 불안에 떨기 시작했다. 선우 씨, 저들이 우리를 대놓고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이러다 보상금은커녕 벌금만 물고 쫓겨나는 거 아닌가요? 고 사장의 목소리에는 다시 공포가 서렸다. 선우는 이것이 오수진과 차준혁의 전형적인 압박 전술임을 간파했다. 법으로 이길 수 없다면 생활의 기반을 무너뜨려 스스로 투항하게 만드는 비열한 방식이었다. 선우는 흔들리는 사람들을 진정시키기 위해 밤새 구청의 단속 일지와 관련 법규를 대조했다. 그리고 이번 단속이 특정 업체에만 집중된 표적 수사라는 정황 증거들을 확보했다. 선우는 직접 구청을 찾아가 행정심판 청구를 예고하며 강하게 항의했다. 부당한 권력 행사에 맞서는 그의 태도는 서슬퍼런 칼날 같았다. 덕분에 며칠간 이어지던 괴롭힘은 잠시 잦아들었지만 그것은 폭풍전야의 정적일 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선우는 퇴근길에 오수진의 비서로부터 은밀한 만남을 제안받았다. 선우는 거절하려 했으나 비서가 내민 봉투 안의 사진을 보고 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었다. 그 사진 속에는 7년 전 선우가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기 직전 사라졌던 핵심 증거 자료들의 위치가 암시되어 있었다. 선우는 복잡한 마음을 안고 약속 장소인 호텔 라운지로 향했다. 화려한 야경이 내려다 보이는 그곳에서 오수진은 우아하지만 위태로운 모습으로 앉아 있었다. 선우가 자리에 앉자 수진은 와인 한 잔을 건네며 입을 열었다. 선우야, 여전히 고집불통이구나.
너 하나 때문에 우리 미래건설이 도산 위기라는 거 알아? 차준혁이 무리하게 끌어다 쓴 사채이자가 하루에만 수억 원이야. 이번 달 안에 철거가 시작되지 않으면 우리는 끝장이야. 수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선우는 차갑게 대꾸했다. 내가 끝장나는 것과 이 건물 사람들이 길거리에 나앉는 것 중에 무엇이 더 중대한 문제일까? 수진아, 너는 예전부터 항상 내 고통만 크게 보았지. 내가 무너지는 건 내 욕심 때문이지만 이분들이 무너지는 건 너희의 폭력 때문이야. 수진은 갑자기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선우 앞에 밀어놓았다. 변호사 자격 회복 신청서와 함께 7년 전 사건의 진범이 차준혁임을 입증할 수 있는 진술서였다. 선우야, 이거면 너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어. 너 같은 천재가 왜 저런 바닥 인생들과 섞여서 고생해. 저들 중 몇 명만 설득해서 동의서 받게 해줘. 그럼 이 서류들 다 내 거야? 7년의 억울함 한 번에 씻어내고 다시 강남으로 돌아오라고. 이건 마지막 제안이야. 선우는 눈앞의 서류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자신의 명예를 되찾고 지옥 같은 생활을 끝낼 수 있는 황금 열쇠였다. 잠시 침묵이 흐르는 동안 선우의 머릿속에는 해망빌딩 사람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새벽마다 자신을 걱정해주던 고 사장의 따뜻한 국밥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미용실에서 수줍게 건네주던 박 원장의 캔커피, 그리고 자신을 변호사님이라 부르며 희망을 보던 민지의 눈빛. 그들은 단순히 선우가 지켜야 할 의뢰인이 아니었다. 7년 동안 죽어있던 선우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해준 은인들이었다. 선우는 서서히 손을 뻗어 서류를 집어들었다. 수진의 눈에 희색이 만연했다. 하지만 선우는 서류를 수진의 가방 안으로 다시 밀어 넣었다. 수진아, 7년 전 나는 억울함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했어. 그런데 요즘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잠을 자. 예전에 나는 법으로 이기는 법만 알았지만 지금의 나는 법으로 지키는 법을 배우고 있어. 내가 주는 이 화려한 복귀권보다 나는 내일 아침 고 사장님과 나누는 인사가 더 소중해. 내 제안은 거절하겠다. 그리고 차준혁에게 전해. 비열한 수단으로 사람들을 괴롭히지 말고 법정에서 정식으로 맞붙자고. 선우는 미련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뒤에서 수진의 비명이 들렸지만 선우는 돌아보지 않았다. 호텔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밤바람이 불어왔다. 선우는 해망빌딩을 향해 천천히 걸어갔다. 멀리서 보이는 낡은 건물의 실루엣이 마치 자신을 기다리는 가족처럼 느껴졌다. 건물 입구에 다다르자 경비실 불이 켜져 있었다. 민지가 편의점 앞에서 산 도시락을 들고 선우를 기다리고 있었다. 아저씨 어디 갔다 오세요? 아침부터 안 보이셔서 걱정했어요. 선우는 민지의 걱정 어린 목소리에 가슴 한구석이 뭉클해졌다. 응, 민지야, 잠시 옛날 친구 좀 만나고 왔어. 늦어서 미안하다. 민지는 도시락을 건네며 수줍게 웃었다. 아저씨, 저 오늘 모의고사 성적 올랐어요. 아저씨가 알려준 논술 공부법이 정말 도움이 됐나 봐요. 저 진짜 변호사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우는 민지의 머리를 가볍게 쓰다듬었다. 그래 민지야, 넌 분명 훌륭한 변호사가 될 거야. 사람의 마음을 읽을 줄 아는 그런 변호사 말이야. 선우는 도시락을 들고 경비실 안으로 들어갔다. 낡은 책상 위에는 여전히 재개발 관련 서류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 서류들은 짐이 아니었다. 선우는 다시 펜을 들었다. 오수진이 제시했던 진술서가 없어도 차준혁의 비리를 증명할 방법은 있었다. 선우는 미래건설 내부 문건 중 재개발 허가 과정에서 뇌물이 오갔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있었다. 그것은 해망빌딩뿐만 아니라 미래건설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강력한 폭탄이었다. 선우는 밤을 지새우며 고발장을 작성했다. 이제 수비는 끝났다. 이제는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법의 이름으로 공격을 개시할 차례였다. 새벽 5시 먼동이 터오는 해망빌딩의 창밖으로 선우의 빗자루 소리가 다시금 힘차게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이는 단순한 아침의 시작이 아니라 진정한 반격의 서막을 알리는 소리였다. 제5부, 벼랑 끝의 반격과 드러나는 진실. 해망빌딩의 아침은 평소보다 정적이 감돌았으나 그 이면에는 폭풍전야의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다. 강선우는 새벽부터 작성한 고발장을 품에 안고 구청과 검찰청을 오가며 조용히 움직였다. 오수진이 제안했던 회유책을 거절한 이상 미래건설의 압박은 더욱 거세질 것이 분명했다. 선우는 상가 사람들에게 당분간 어떤 낯선 이해 방문도 허용하지 말 것과 모든 대화 내용을 녹음할 것을 당부했다. 법은 증거의 학문이며 승리는 철저한 기록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그는 뼈저리게 알고 있었다. 오전 11시 차준혁이 대동한 용역업체 사내들이 다시 건물을 찾았다. 이번에는 이전보다 훨씬 고압적인 태도였다. 그들은 로비에 대형 스피커를 설치하고 강제 집행 예고를 알리는 방송을 무한 반복하며 상인들의 정신을 피폐하게 만들었다. 고 사장은 주방에서 칼을 쥐고 벌벌 떨었고 박 원장은 미용실 문을 걸어 잠근 채 불도 켜지 못했다. 차준혁은 경비실 앞으로 다가와 유리창을 거칠게 두드렸다. 강선우 나오라고 했지. 내가 고발장을 접수했다며 감히 미래건설의 등에 칼을 꽂아 너 하나 죽이는 건 일도 아니라는 거 명심해. 선우는 경비실 문을 열고 천천히 걸어 나왔다. 그의 손에는 고발장 사본과 함께 미래건설 내부에서 유출된 비자금 장부의 일부가 들려 있었다. 차 상무님 목소리가 너무 크군요. 공무집행방해와 업무방해죄로 현행범 체포를 원하시는 겁니까? 그리고 이거 보시죠. 당신이 구청 담당 공무원에게 건넨 뇌물 내역이 담긴 장부입니다. 7년 전에는 당신이 증거를 조작해 나를 이겼지만 이번에는 내가 진짜 증거를 쥐고 있습니다. 차준혁의 안면 근육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이런 조잡한 위조 서류로 나를 협박할 수 있을 것 같아 차준혁이 소리쳤지만 선우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위조인지 아닌지는 검찰에서 판단할 일이죠. 이미 디지털 포렌식을 거친 파일본을 신뢰할 수 있는 기관에 맡겨두었습니다. 내가 잘못되면 그 파일은 자동으로 언론사에 배포될 겁니다. 미래건설의 도산이 무서워 서두르는 오상무가 이 사실을 알면 당신을 어떻게 처리할지 궁금하군요. 선우의 차가운 일갈에 차준혁은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한 채 물러섰다. 그날 오후 상가 사람들은 선우의 요청으로 1층 순대국집에 모두 모였다. 선우는 그들에게 현재 진행 상황을 가감없이 설명했다. 여러분, 이제 곧 저들의 최후 발악이 시작될 겁니다. 법적으로는 우리가 유리한 고지를 점했지만 저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를 괴롭힐 겁니다. 하지만 절대 굴복하지 마십시오. 제가 여러분의 법적 방패가 되어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고 사장은 선우의 손을 잡으며 눈시울을 붉혔다. 선우 씨, 우리가 뭐라고 이렇게까지 해주는 거야?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냥 운명인가 보다 하고 포기하려고 했는데. 선우는 고 사장의 손을 따뜻하게 맞잡았다. 사장님, 제가 7년 전 모든 것을 잃고 길바닥에 나앉았을 때 저에게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내어준 건 법전이 아니라 이름 모를 식당 사장님이셨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법보다 귀한 것이 사람의 정이고 그 정을 지키는 것이 진정한 법의 목적이라는 것을요. 제가 하는 건 보답일 뿐입니다. 선우의 진심 어린 고백에 상가 사람들은 서로를 다독이며 결의를 다졌다. 두려움은 여전했지만 그들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하지만 미래건설은 선우의 예상보다 훨씬 비열했다. 그날 밤 정체불명의 사내들이 건물의 전기 배선을 끊고 소방시설을 훼손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 갇힌 해망빌딩은 공포의 도가니가 되었다. 선우는 손전등을 들고 층별로 순찰을 돌며 사람들을 안심시켰다. 3층 학원에서 공부하던 민지는 겁에 질려 떨고 있었다. 민지야, 괜찮아, 아저씨가 여기 있어. 선우의 목소리를 듣자 민지는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다. 아저씨 무서워요. 그냥 우리 나가면 안 돼요. 선우는 민지를 품에 안고 낮게 읊조렸다.
민지야, 법의 여신은 눈을 가리고 있단다. 그건 상대가 누구든 공평하게 대하겠다는 뜻이지. 하지만 지금 저들은 그 눈가리개를 벗기고 자기들 마음대로 법을 주무르고 있어. 우리가 여기서 도망치면 앞으로 내가 공부할 법은 쓰레기통에 처박히게 될 거야. 아저씨가 민지에게 보여주고 싶은 건 끝까지 버티는 정이란다. 선우는 밤새도록 건물 입구를 지키며 용역들의 침입을 막아냈다. 그의 온몸은 찬바람에 굳어갔지만 눈빛만큼은 새벽별처럼 빛났다. 다음 날 아침 사건의 반전이 일어났다. 선우가 제보한 비자금 관련 기사가 중앙일간지에 대대적으로 보도된 것이다. 미래건설 재개발 사업권 획득 과정에서 거액의 뇌물살포 정황 포착. 기사가 나가자 구청과 미래건설 본사는 발칵 뒤집혔다. 검찰의 압수수색 소식이 들려왔고 차준혁은 연락이 두절되었다. 해망빌딩 사람들은 기사를 돌려보며 환호했다. 선우 씨, 우리가 이긴 거예요. 박 원장은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그러나 선우의 표정은 밝지 않았다. 그는 오수진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쉽게 포기할 여자가 아니었다. 오히려 궁지에 몰릴수록 더욱 잔인해지는 성격이었다. 선우는 상가 사람들에게 경계를 늦추지 말 것을 당부하고 다시 법률 서류들을 검토했다. 아니나 다를까 오후 늦게 오수진이 직접 건물을 찾아왔다. 그녀의 얼굴은 초췌했지만 눈빛은 도끼로 가득했다. 강선우, 내가 결국 판을 키우는구나. 이 건물을 지키려다 너와 내 이웃들 모두 파멸할 거라는 생각은 안 해봤어. 선우는 평소와 다름없이 빗자루를 들고 마당을 쓸고 있었다. 수진아, 내가 말하는 파멸은 기준이 뭐야? 돈을 잃는 것, 명예를 잃는 것 아니면 목숨을 잃는 것. 우리에게 파멸은 스스로의 존엄성을 포기하는 거야. 너는 이미 오래전에 파멸했어. 단지 내가 가진 돈이 그 냄새를 가려주고 있을 뿐이지. 수진은 선우의 뺨을 세차게 때렸다. 하지만 선우는 고개조차 돌리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를 안쓰러운 듯 바라보았다. 수진아, 이제 그만 멈춰. 더 가면 돌아올 길조차 사라진다. 수진은 비웃으며 차에 올랐다. 두고 봐, 내일 오전 9시 정각에 강제 집행이 시작될 거야. 법원이 발행한 철거 명령서야. 내가 아무리 날고 기어도 이 종이 한 장을 이길 순 없어. 수진이 내던진 서류는 선우의 발밑에 떨어졌다. 선우는 그 서류를 집어들고 꼼꼼히 살폈다. 그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수진이 간과한 결정적인 법적 하자가 서류 안에 숨겨져 있었다. 7년 전 선우를 이겼던 그 치밀함이 도끼가 되어 그녀의 눈을 가린 것이었다. 선우는 즉시 변호인단과 연락을 취하고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방어가 아니라 완벽한 격퇴였다. 그는 상가 사람들을 불러 모아 내일 아침의 계획을 전달했다. 여러분, 내일 아침 9시가 우리 인생의 가장 긴 시간이 될 겁니다. 하지만 제가 약속합니다. 내일 점심은 우리 모두 이 자리에서 고 사장님의 순대국을 먹게 될 겁니다. 선우의 확신에 찬 목소리에 사람들은 다시 한번 용기를 얻었다. 벼랑 끝에 선거인 강선우는 이제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최후의 변론을 준비하고 있었다. 건물의 낡은 조명 아래서 선우의 그림자는 그 어느 때보다 길고 거대하게 비쳤다. 제6부 어둠 속의 습격과 붉은 장벽. 결전의 아침을 앞둔 해망빌딩의 밤은 유난히 길고 차가웠다. 강선우는 경비실의 낡은 형광등 아래에서 서류와 사투를 벌이고 있었다. 오수진이 던지고 간 강제 집행 명령서에는 치명적인 법적 허점이 있었다. 집행 대상 목적물의 지번이 인접한 필지와 혼용되어 기재된 것이었다. 이는 대규모 재개발 단지에서 흔히 발생하는 행정적 착오였으나 지금 선우에게는 골리앗의 갑옷 사이로 드러난 맨살과도 같았다. 선우는 이 명백한 절차적 하자를 근거로 즉각적인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의 당직실로 보냈다. 7년 전 선우를 이겼던 그 치밀함이 도끼가 되어 그녀의 눈을 가린 것이었다. 7년 전 선우를 이겼던 그 치밀함이 도끼가 되어 그녀의 눈을 가린 것이었다. 7년 전 선우를 이겼던 그 치밀함이 도끼가 되어 그녀의 눈을 가린 것이었다. 7년 전 선우를 이겼던 그 치밀함이 도끼가 되어 그녀의 눈을 가린 것이었다. 7년 전 선우를 이겼던 그 치밀함이 도끼가 되어 그녀의 눈을 가린 것이었다. 7년 전 선우를 이겼던 그 치밀함이 도끼가 되어 그녀의 눈을 가린 것이었다. 7년 전 선우를 이겼던 그 치밀함이 도끼가 되어 그녀의 눈을 가린 것이었다. 7년 전 선우를 이겼던 그 치밀함이 도끼가 되어 그녀의 눈을 가린 것이었다. 7년 전 선우를 이겼던 그 치밀함이 도끼가 되어 그녀의 눈을 가린 것이었다. 7년 전 선우를 이겼던 그 치밀함이 도끼가 되어 그녀의 눈을 가린 것이었다. 7년 전 선우
하지만 선우는 법의 판결문이 도착하기 전 현장에서 벌어질 물리적 충돌을 더 걱정하고 있었다. 차준혁은 이미 이성을 잃은 상태였고 내일 아침 9시라는 시간은 법보다 주먹이 먼저 도달하기에 충분한 시간이었다. 선우는 상가 사람들을 소집했다. 여러분, 오늘 밤은 절대 잠들지 마십시오. 그리고 각자의 가게 문 뒤에 무거운 짐을 쌓아두세요. 저들이 들이닥쳐도 절대 문을 열어주지 마시고 모든 상황을 핸드폰으로 생중계하십시오. 세상의 눈이 우리를 지켜보게 만들어야 합니다. 새벽 2시 건물의 전기가 일제히 차단되었다. 미래건설이 고용한 용역들이 사전에 배전반을 파괴한 것이었다. 어둠 속에서 건물의 공기는 얼어붙었다. 선우는 손전등 하나에 의지해 복도를 돌며 사람들을 다독였다. 그때 건물 밖에서 수십 대의 차량이 멈춰 서는 소리가 들렸다. 타이어가 아스팔트를 긁는 소리와 거친 사내들의 고함이 정적을 깨뜨렸다. 수십 명의 용역들이 쇠파이프와 해머를 들고 건물 입구로 몰려왔다. 선우는 정문 앞에 낡은 의자 하나를 놓고 앉았다. 그의 곁에는 오직 대나무 빗자루 하나만이 비스듬히 세워져 있었다. 차준혁이 용역들 사이를 헤치고 앞으로 나왔다.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술 냄새가 진동했다. 강선우, 비켜라. 오늘 여기 부수지 못하면 난 죽어. 내가 좋아하는 법 그건 해 뜨고 나서나 찾아. 지금은 내 법이 통하는 시간이야. 차준혁의 신호에 용역들이 선우를 향해 달려들었다. 선우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은 채 차갑게 말했다. 차준혁, 이 건물 안에는 현재 30명의 민간인이 있다. 내가 지금 집행관도 동행하지 않은 채 강제로 진입하는 건 집단 주거 침입이자 특수폭행이다. 이 모든 장면은 지금 클라우드 서버로 실시간 전송되고 있어. 한 발짝만 더 움직이면 넌 변호사 박탈이 아니라 무기징역을 준비해야 할 거다. 하지만 광기에 사로잡힌 준혁은 멈추지 않았다. 부숴버려, 싹 다 밀어버리라고. 용역들이 휘두른 쇠파이프가 선우의 어깨를 강타했다. 윽 하는 신음과 함께 선우가 바닥으로 고꾸라졌다. 하지만 그는 곧바로 다시 일어섰다. 머리에서 흐른 피가 경비복의 깃을 붉게 물들였다. 선우는 비틀거리면서도 정문 손잡이를 꽉 움켜쥐었다. 못 지나간다. 이곳은 이 사람들의 삼터이자 나의 마지막 자존심이다. 선우의 처절한 저항에 용역들도 잠시 주춤했다.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인간의 눈빛에는 사람을 위압하는 힘이 있었다. 그때 1층 식당의 문이 열리며 고 사장이 거대한 육수솥을 들고 나타났다. 박 원장은 미용 가위를 손에 쥐었고 서연 씨와 다른 상인들도 손에 든 집기들을 들고 선우의 뒤에 섰다. 우리 선우 씨 건드리지 마라, 이놈들아. 고 사장의 외침에 상인들이 일제히 소리를 질렀다. 어둠 속에서 상인들이 켠 핸드폰 불빛들이 수십 개의 횃불처럼 용역들을 비추었다. 억압받던 자들의 분노가 폭발하는 순간이었다. 선우는 피 섞인 침을 뱉으며 웃었다. 봤나, 차준혁. 내가 밟으려던 건 잡초가 아니라 뿌리 깊은 나무들이다. 너희의 돈으로는 결코 이 사람들의 유대를 끊을 수 없어. 선우는 부상당한 몸을 이끌고 다시 차준혁의 코앞까지 다가갔다. 자, 쳐라. 내가 여기서 나를 죽인다면 해망빌딩은 내 무덤이 될 거다. 차준혁은 뒷걸음질 쳤다. 평생 권력의 그늘에서만 살아온 그에게 이런 날것의 투쟁은 공포 그 자체였다. 충돌이 격화되려는 찰나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선우가 미리 예약해둔 언론사 취재진과 경찰들이 동시에 들이닥친 것이었다. 선우는 미리 배치해 둔 법률 보조원들을 통해 상황을 중계하고 있었다. 카메라 조명이 터지자 용역들은 얼굴을 가리며 도망치기 시작했다. 차준혁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수갑이 채워졌다. 무너진 자존심과 깨진 계획 앞에서 그는 비참하게 소리를 질렀지만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았다. 아침 8시 법원에서 보낸 집행정지 결정문이 팩스로 도착했다. 선우는 피 묻은 손으로 그 종이를 받아들었다.
승리였다. 상가 사람들은 서로를 껴안고 울음을 터뜨렸다. 선우씨 괜찮아요? 피가 너무 많이 나는데. 박 원장이 손수건으로 선우의 이마를 닦아주었다. 선우는 힘겹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괜찮습니다. 이제 진짜 점심 먹을 수 있겠네요, 고 사장님. 고 사장은 눈물을 닦으며 주방으로 달려갔다. 오늘 순댓국은 내가 세상에서 제일 진하게 말아줄게. 선우는 경비실 앞에 앉아 서서히 밝아오는 새벽 하늘을 바라보았다. 온몸은 얻어맞아 쑤시고 머리는 깨질 듯 아팠지만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다. 7년 전 법정에서 승소했을 때 느꼈던 그 공허한 쾌감과는 차원이 다른 무게였다. 그것은 누군가의 삶을 지켜냈다는 안도감이었고 스스로가 다시 인간으로 돌아왔다는 고백이기도 했다. 선우는 낡은 수첩을 꺼내 오늘의 날짜 밑에 짧게 적었다. 법은 죽어있는 문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의 온기다. 저 멀리서 오수진의 차가 천천히 다가오다 멈춰섰다. 그녀는 차 안에서 처참하게 무너진 차준혁의 모습과 승리의 환호성을 지르는 상인들을 지켜보았다. 그리고 경비복을 입은 채 피를 흘리며 앉아있는 선우를 바라보았다. 선우는 그녀를 향해 고개를 까닥 인사했다. 그것은 승자의 여유가 아니라 길을 잃은 자에게 보내는 마지막 연민이었다. 수지는 차를 돌려 황급히 사라졌다. 이제 해망빌딩의 진정한 아침이 시작되고 있었다. 빗자루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상인들의 웃음소리가 그 자리를 대신 채우고 있었다. 낡은 건물 위로 쏟아지는 아침 햇살은 그 어느 때보다 찬란했다. 제7부 상처 입은 자들의 연대와 잔혹한 대가. 해망빌딩에 찾아온 승리의 아침은 달콤했으나 그 이면에는 가혹한 현실의 상흔이 깊게 패여 있었다. 간밤의 사투로 강선우의 오른쪽 어깨는 탈구되었고 이마에는 7바늘을 꿰매야 하는 깊은 자상이 남았다. 하지만 그는 병원에 입원하라는 의사의 권유를 뿌리치고 다시 경비실로 돌아왔다. 건물 외벽은 용역들이 휘두른 해머, 자국과 스프레이 낙서로 얼룩져 있었고 깨진 유리창 파편들이 아침 햇살의 비늘처럼 빛나고 있었다. 선우는 다친 팔을 천으로 고정한 채 왼손으로 빗자루를 들었다. 상가 사람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일찍 문을 열었다. 고 사장은 밤새 난장판이 된 식당 내부를 정리하며 굵은 땀방울을 흘렸고 박 원장은 깨진 미용실 거울 조각을 치우며 연신 선우의 눈치를 살폈다. 선우 씨 제발 좀 쉬어요. 저러다 쓰러지면 우리 마음은 편하겠어. 고 사장이 김이 모락모락 나는 순댓국 한 그릇을 선우의 책상에 내려놓으며 타박하듯 말했다. 선우는 엷은 미소를 지으며 국밥을 한술 떴다. 사장님 제가 쉬면 이 건물의 상처는 누가 닦아줍니까? 걱정 마세요. 제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맑습니다. 하지만 축제는 길지 않았다. 미래건설은 차준혁의 체포와 비자금 보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거대한 공룡이었다. 오수진은 자신의 파멸을 막기 위해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다. 그녀는 상가 사람들 중 가장 약한 고리를 공략하기 시작했다. 그 타겟은 다름 아닌 편의점 사장 박 사장이었다. 박 사장은 아들의 사업 실패로 거액의 사채 이자에 시달리고 있었고 오수진은 이를 파고들어 다른 상인들보다 3배나 높은 보상금을 은밀히 제시하며 회유했다. 어느 날 오후 선우는 경비실 창너머로 박 사장이 낯선 사내들과 은밀히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목격했다. 박 사장의 얼굴은 번민으로 가득 차 있었고 선우와 눈이 마주칠 때마다 황급히 고개를 돌렸다. 선우는 직감했다. 오수진이 건물을 무너뜨리기 위해 내부의 분열을 획책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다. 선우는 퇴근길에 박 사장을 조용히 불러 세웠다. 사장님 잠시 저랑 차 한잔 하시겠습니까? 박 사장은 도망치듯 자리를 피하려 했으나 선우의 단호한 눈빛에 못 이겨 편의점 앞 플라스틱 의자에 앉았다. 박 사장은 한참 동안 말이 없다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다. 선우 씨 미안하네. 내가 죽일 놈이야. 우리 아들놈이 사채업자들에게 잡혀가게 생겼어. 미래건설에서 제안한 그 돈이면 아들을 살릴 수 있어.
나 하나만 배신하면 우리 가족이 사는데 내가 어떻게 안 하겠나. 박 사장의 절규에 선우는 가슴이 먹먹해졌다. 법은 정의를 말하지만 굶주린 자식의 목숨 앞에서는 정의도 사치일 때가 있었다. 선우는 박 사장의 거친 손을 맞잡았다. 사장님 아드님 문제는 제가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하지만 저들의 돈을 받는 순간 사장님은 평생 자책감이라는 감옥에 갇히게 될 겁니다. 조금만 더 저를 믿어주십시오. 선우는 그날 밤 자신의 인맥을 총동원했다. 7년 전 그를 배신하지 않았던 몇 안 되는 법조계 후배들에게 연락해 박 사장 아들의 채무 관계를 법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모색했다. 불법 추심과 과도한 이자율을 근거로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준비하고 사채업자들을 압박할 수 있는 증거들을 수집했다. 선우는 자신의 수술비와 치료비로 써야 할 돈을 털어 박 사장의 아들을 은신처로 피신시켰다. 이는 단순한 법적 조력을 넘어선 목숨을 건 도박이었다. 그러나 오수진의 악의는 선우의 예상을 뛰어넘었다. 박 사장의 매수가 실패로 돌아가자 그녀는 해망빌딩의 상징과도 같은 고 사장을 직접 겨냥했다. 고 사장의 식당에 정체불명의 사내들이 손님을 가장에 들어와 집단 식중독 증세를 호소하며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다. 언론사에는 고 사장의 식당이 불결하다는 제보가 쏟아졌고 구청은 여론을 의식해 강제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30년 인생이 한순간에 무너진 고 사장은 주방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다. 선우 씨,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 그저 정직하게 국밥 한 죄밖에 없는데. 선우는 고 사장을 부축하며 이를 악물었다. 사장님이 잘못하신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의 탐욕이 사장님의 정직함을 두려워하는 것뿐입니다. 선우는 영업정지 가처분 신청을 위해 법원으로 향하던 중 길가에서 민지가 학생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장면을 목격했다. 민지의 가방은 찢겨 있었고 아이들은 민지에게 경비 아저씨랑 무슨 사이냐며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붓고 있었다. 미래건설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선우를 성추행범이나 파렴치한 변호사로 몰아가는 악성 루머를 퍼뜨린 결과였다. 선우는 아이들을 쫓아내고 민지 앞에 무릎을 꿇었다. 민지야, 미안하다. 아저씨 때문에 내가 이런 일을 겪게 해서. 민지는 엉망이 된 얼굴로 선우를 바라보며 고개를 저었다. 아저씨 아니에요. 아저씨가 그랬잖아요. 법은 약자의 눈물을 닦아주는 거라고요. 저 지금 아저씨가 흘리는 눈물 보여요. 제가 나중에 변호사 되어서 이 나쁜 사람들 다 감옥에 보낼 거예요. 그러니까 아저씨 울지 마세요. 17 소녀의 위로에 선우는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다. 법전의 문구보다 강한 연대의 힘이 그의 심장을 다시 뜨겁게 달구었다. 그날 밤 선우는 결심했다. 더 이상의 방어는 의미가 없었다. 그는 미래건설 본사 앞으로 향했다. 비가 쏟아지는 밤 선우는 경비복 차림 그대로 로비 한복판에 섰다. 보안 요원들이 그를 제지하려 했으나 선우는 자신이 가져온 USB를 높이 치켜들었다. 오수진 상무에게 전해라. 7년 전 내가 숨긴 살인 사건의 진범이 차준혁뿐만 아니라 너희 집안 전체와 연결되어 있다는 증거를 내가 찾았다고 말이야. 이 건물을 건드린 대가가 무엇인지 똑똑히 보여주겠다고 전해라. 선우의 목소리는 로비를 가득 메운 정적을 깨뜨렸다. 그것은 벼랑 끝에 선 차의 마지막 포효였다. 오수진은 2층 난간에서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두 사람의 시선이 공중에서 격돌했다. 한 사람은 모든 것을 가졌으나 공포에 질려 있었고 다른 한 사람은 모든 것을 잃었으나 당당했다. 선우는 빗속으로 다시 걸어 나갔다. 그의 등 뒤로 해망빌딩의 불빛이 아련하게 비쳤다. 이제 전쟁은 건물의 철거 문제를 넘어 인간의 존엄을 건 최후의 결전으로 치닫고 있었다. 선우는 자신의 상처를 어루만지며 생각했다. 희망은 상처 없이 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그 희망을 지키기 위해 자신은 기꺼이 불꽃이 되겠노라고. 제8부 무너지는 우상과 법정의 사자.
미래건설 본사 로비에서의 선언은 거대한 파문을 일으켰다. 강선우가 쥐고 있던 USB에는 단순히 재개발 비리뿐만 아니라 7년 전 그를 몰락시켰던 재벌가 살인 사건의 실체가 담겨 있었다. 당시 선우의 장인이자 미래건설의 회장이었던 오 회장은 자신의 외아들이 저지른 음주운전 치사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선우를 희생양으로 삼았다. 선우는 이제 그 조작된 정의의 사슬을 끊어내기 위해 마지막 소송을 준비했다. 그는 해망빌딩 경비실을 임시법률사무소로 개조하고 흩어졌던 과거의 증거들을 재조합했다. 오수진은 막다른 골목에 몰렸다. 본사의 비리 폭로로 주가는 폭락했고 검찰의 수사망은 오 회장의 턱 밑까지 차올랐다. 그녀는 마지막 수단으로 해망빌딩을 물리적으로 파괴하려는 광기 어린 계획을 세웠다. 그녀는 차준혁의 잔당들을 동원해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야간 기습 철거를 지시했다. 하지만 선우는 이미 그들의 움직임을 간파하고 있었다. 그는 상가 사람들과 함께 건물을 인간띠로 둘러싸고 밤을 지새웠다. 폭풍우가 몰아치던 목요일 밤 거대한 굴착기 2대가 해망빌딩 앞으로 다가왔다. 용역 사내들은 전기톱을 돌리며 사람들을 위협했다. 고 사장은 젖은 수건을 머리에 묶고 제일 앞에 섰다. 내 목을 치기 전엔 이 문 못 연다. 박 원장과 서연 씨도 서로의 팔을 맞잡고 빗속에서 비장하게 버텼다. 선우는 부상당한 어깨를 부여잡고 굴착기 앞을 가로막았다. 그는 핸드폰을 들어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다. 지금입니다. 그 순간 건물의 사방에서 수십 대의 카메라 조명이 터져 나왔다. 선우가 미리 요청해 두었던 시민 기자단과 독립 언론사들이 어둠 속에 매복해 있었던 것이다. 이 모든 광경은 인터넷 라이브 방송을 통해 전국으로 생중계되고 있었다. 미래건설의 불법 강제 철거 현장은 실시간으로 수만 명의 시청자에게 전달되었고 여론은 들끓기 시작했다. 용역들은 당황하며 굴착기에서 내려와 얼굴을 가리고 도망쳤다. 오수진의 마지막 도박은 비참한 패배로 끝났다. 다음 날 오전 선우는 경비복을 벗고 7년 동안 장롱 깊숙이 넣어두었던 낡은 정장을 꺼내 입었다. 비록 소매는 해지고 품은 약간 컸지만 그의 눈빛은 대한민국을 호령하던 전성기 시절보다 더 날카로웠다. 그는 해망빌딩 상인들을 이끌고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향했다. 이번에는 피고인이 아닌 원고들의 대리인이자 7년 전 조작된 사건의 재심 청구인으로서였다. 법원 청사 입구에는 수많은 취재진이 몰려들었다. 선우는 마이크 앞에 서서 담담하게 말했다. 저는 지난 7년간 죽어있던 강선우입니다. 사람들은 법이 정의의 편이라고 말하지만 저는 법이 사람의 온기를 잊었을 때 얼마나 잔인한 흉기가 되는지 목격했습니다. 오늘 저는 이곳 해망빌딩 사람들과 함께 잃어버린 정의를 되찾으러 왔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건물을 지키는 싸움이 아니라 무너진 인간의 존엄을 세우는 싸움입니다. 선우의 선언은 저녁 뉴스의 메인을 장식했다. 법정 내부는 숨막히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피고석에는 오수진과 오 회장 그리고 뇌물을 받은 공무원들이 줄지어 앉아 있었다. 선우는 증거 자료들을 하나씩 화면에 띄우며 오 회장의 비자금 흐름과 살인사건 조작 과정을 조목조목 짚어나갔다. 특히 7년 전 사라졌던 차량 블랙박스 영상이 복원되어 상영되자 방청석에서는 탄식이 터져나왔다. 영상 속에는 오 회장의 아들이 사고를 내는 장면과 차준혁이 증거를 인멸하는 모습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다. 선우의 변론은 한편의 서사시와 같았다. 그는 법조문을 읊은 것에 그치지 않고 그 법이 보호해야 할 사람들의 삶을 이야기했다. 고 사장의 30년 된 국밥 육수처럼 깊은 노동의 가치, 박 원장의 가위질에 담긴 가족의 생계 그리고 민지가 꿈꾸는 정의로운 세상. 그는 법정에 모인 판사들에게 물었다. 법은 누구를 위해 존재합니까? 돈을 가진 자들의 성벽입니까? 아니면 비바람에 젖은 이들의 지붕입니까? 재판장은 안경을 벗고 깊은 생각에 잠겼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오수진은 선우를 향해 증오 섞인 시선을 보냈지만 선우는 그녀를 보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방청석 맨 앞줄에 앉아 손을 맞잡고 기도를 올리는 해망빌딩 사람들에게 향해 있었다. 그들이 보내는 무언의 신뢰가 선우의 갈라진 목소리를 다시 단단하게 만들었다. 선우는 변론을 마치며 마지막 문장을 덧붙였다. 정의는 때로 늦게 찾아오지만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정의를 완성하는 것은 법전이 아니라 버티는 사람들의 의지입니다. 재판이 끝나고 법원을 나오는 길 고 사장이 선우의 어깨를 툭 쳤다. 선우 씨 아니 강 변호사님 오늘 진짜 멋있었어. 내 가슴속에 맺혔던 응어리가 싹 내려가는 기분이야. 박 원장도 연신 눈물을 닦으며 선우의 손을 잡았다. 이제 우리 안 쫓겨나는 거죠? 우리 건물 지킬 수 있는 거죠? 선우는 부드럽게 웃으며 답했다. 네, 이제 아무도 여러분을 함부로 하지 못할 겁니다. 우리가 이겼습니다. 하지만 승리의 기쁨도 잠시 선우는 민지로부터 다급한 전화를 받았다. 아저씨 큰일 났어요. 오수진 상무님이 건물 옥상으로 올라갔어요. 선우의 심장이 내려앉았다. 그는 황급히 택시를 잡아 해망빌딩으로 향했다. 도착한 건물 옥상 난간에는 수진이 위태롭게 서 있었다. 그녀의 뒤로는 붉은 노을이 지고 있었고 도시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다. 선우는 숨을 헐떡이며 수진에게 다가갔다. 수진아 내려와 제발. 수진은 허탈하게 웃으며 선우를 바라봤다. 선우야 넌 결국 다 가졌네. 난 이제 아무것도 없어. 회사는 망했고 아버지는 감옥에 갈 거야. 나도 공범으로 잡혀가겠지. 내 인생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그녀의 눈에는 처음으로 진실한 슬픔이 보였다. 선우는 천천히 그녀에게 손을 뻗었다. 수진아 끝이 아니야. 잘못된 건 바로잡으면 돼. 나도 7년을 밑바닥에서 보냈어. 그래도 다시 일어섰잖아. 사람들에게 사과하고 내 짐을 내려놔. 그럼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선우의 목소리는 비바람을 뚫고 그녀의 가슴에 닿았다. 수지는 뻗어온 선우의 거친 손바닥을 내려다보며 흐느끼기 시작했다. 붕괴 직전의 건물처럼 위태로웠던 그녀의 영혼에 마지막 구원의 손길이 닿고 있었다. 제9부 무너진 성벽 위의 화해와 새로운 선택. 해망빌딩 옥상의 칼바람은 오수진의 얇은 코트를 사정없이 휘감았다. 난간 끝에 선 그녀의 구두 앞코가 허공을 향해 위태롭게 내밀어져 있었다. 선우는 심장이 터질 듯한 고통을 억누르며 한 걸음씩 그녀에게 다가갔다. 수진아 제발 내 손을 잡아. 내가 여기서 사라진다고 해서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아. 오히려 내가 남긴 상처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원한 낙인이 될 뿐이야. 선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진심 어린 애통함이 서려 있었다. 수지는 허탈한 눈빛으로 발밑의 도시를 내려다보았다. 선우야 나는 평생 저 화려한 불빛들 중 하나가 되기 위해 살았어. 남들을 짓밟고 올라가는 게 당연한 줄 알았고 약한 사람들의 눈물은 무능함의 증거라고 생각했지. 그런데 막상 내가 그 벼랑 끝에 서보니까 이제야 알 것 같아. 내가 그동안 얼마나 춥고 외로운 곳에 성을 쌓고 있었는지. 수진의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이 노을빛에 반사되어 투명하게 빛났다. 선우는 그녀와 불과 2걸음 거리에 멈춰 섰다. 수진아 나를 봐. 7년 전 내가 나를 배신했을 때 나도 이 자리에 서고 싶었어. 법전이 나를 버리고 세상이 나에게 침을 뱉었을 때 죽음보다 더한 수치심이 나를 덮쳤지. 그런데 이 건물 사람들이 나를 살렸어. 그들은 내가 누구인지 묻지 않았고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따지지 않았어. 그저 춥지 않냐며 국밥 한 그릇을 내어주고 수고했다며 내 어깨를 두드려줬어. 그 투박한 온기가 나를 다시 인간으로 만들었어. 선우는 피 묻은 손을 다시 한번 수평으로 뻗었다. 수진아 너에게도 아직 그 기회가 있어. 내가 저지른 잘못을 법정에서 고백하고 이분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해. 그건 패배가 아니라 내가 인간으로서 가질 수 있는 마지막 존엄이야. 내가 도와줄게.
내 변호인이 되어서 내가 짊어진 그 무거운 죄의 짐을 함께 나누어 들어줄게. 수지는 선우의 뻗은 손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7년 전 자신이 처참하게 짓밟았던 그 손은 이제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구원의 밧줄이 되어 있었다. 수지는 결국 무너지듯 난간에서 내려와 선우의 품에 안겨 오열했다. 선우는 그녀의 떨리는 어깨를 감싸 안으며 하늘을 보았다. 해망빌딩 아래층에서는 고 사장과 박 원장 그리고 민지가 숨을 죽인 채 옥상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경찰과 구급대원들이 도착해 수진을 연행해가는 뒷모습을 보며 선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제야 길고 긴 전쟁의 한 단락이 끝난 기분이었다. 며칠 뒤 미래건설은 오 회장의 구속과 상무 오수진의 자수로 인해 사실상 경영권이 마비되었다. 비리로 점철된 재개발 계획은 전면 취소되었고 구청은 해망빌딩을 포함한 이 일대를 보존형 재생지구로 지정했다. 상가 사람들은 승리했다. 하지만 그 승리는 누군가를 파멸시킨 쾌감이 아니라 소중한 삼터를 지켜냈다는 안도감이었다. 선우는 다시 경비복을 입고 마당을 쓸었다. 이마의 흉터는 아물었지만 그는 여전히 빗자루를 놓지 않았다. 그러던 중 선우에게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다. 대한민국 최대 로펌의 대표가 직접 해망빌딩 경비실을 방문한 것이다. 강 변호사 아니 강 선배님. 이번 재판 과정에서의 변론은 정말 전설적이었습니다. 법조계 전체가 선배님의 복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 로펌의 파트너 변호사 자리를 제안하러 왔습니다. 연봉과 처우는 업계 최고로 보장하겠습니다. 다시 강남으로 돌아오시죠. 이제 이런 낡은 건물에서 빗자루를 들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대표가 내민 계약서에는 상상할 수 없는 숫자들이 적혀 있었다. 그것은 선우가 7년 전 그토록 갈망했던 명예와 부의 회복이었다. 선우는 계약서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창밖을 보았다. 1층 식당에서는 고 사장이 새로 들여온 국밥솥을 닦으며 콧노래를 부르고 있었고 2층 미용실에서는 박 원장이 손님과 깔깔거리며 수다를 떨고 있었다. 3층 계단에서는 민지가 법전 사전을 가슴에 안고 밝게 웃으며 내려오고 있었다. 선우는 웃으며 계약서를 덮어 대표에게 돌려주었다. 대표님 제안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지만 제 자리는 이곳입니다. 이곳 사람들은 저에게 법률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듣는 법 그리고 그 마음을 지키는 법 말입니다. 저는 화려한 로펌의 파트너보다 이 건물의 경비원으로 사는 것이 훨씬 더 자랑스럽습니다. 대표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돌아갔다. 선우는 퇴근길에 감옥에 수감된 수진을 면회하러 갔다. 수진은 수의를 입고 있었지만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해 보였다. 선우야 와줘서 고마워. 여기서 매일 밤 생각했어. 내가 왜 그 낡은 건물을 떠나지 못했는지. 나도 이제야 조금은 알 것 같아. 내 죄값을 다 치르고 나면 나도 사람 냄새 나는 곳에서 다시 시작하고 싶어. 선우는 유리창 너머로 그녀에게 고개를 끄덕여 주었다. 수진아 기다릴게. 내가 다시 세상으로 나왔을 때 해망빌딩 식구들과 함께 국밥 한 그릇 먹으러 가자. 면회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서울의 밤은 여전히 화려했다. 하지만 선우의 눈에는 그 화려함 뒤에 숨겨진 수많은 그림자들이 보였다. 예전에 그라면 외면했을 그 그림자들이 이제는 하나하나의 사연으로 다가왔다. 선우는 해망빌딩 앞에 도착해 낡은 간판을 올려다보았다. 희망을 바란다는 뜻의 해망. 이제 그 이름은 단순한 기원이 아니라 현실이 되어 있었다. 경비실 책상 위에는 민지가 놓아두고 간 짧은 메모가 있었다. 아저씨 저 이번에 장학금 받았어요. 나중에 아저씨처럼 멋진 변호사가 되어서 아저씨의 빗자루를 제가 대신 들어드릴게요. 고마워요, 아저씨. 선우는 메모를 읽으며 코끝이 찡해졌다. 그는 낡은 수첩을 꺼내 오늘의 일기를 적었다. 성공이란 높은 곳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낮은 곳에서 누군가의 손을 잡아주는 것이다.
밤이 깊어지자 상가 사람들은 하나둘 가게 문을 닫고 퇴근했다. 고 사장은 선우에게 수고했다며 찐 만두 몇 개를 건넸고 박 사장은 내일 아침에 보자며 손을 흔들었다. 선우는 그들의 뒷모습이 골목 끝으로 사라질 때까지 지켜보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물에 불을 끄고 순찰을 시작했다. 그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힘차고 당당했다. 이제 마지막 장만을 남겨두고 있었다. 해망빌딩의 새로운 시작과 그 안에서 피어날 더 큰 희망의 이야기가 선우의 빗자루 소리와 함께 고요한 밤 공기를 가르고 있었다. 스톤 제10부 다시 타오르는 등불과 영원한 파수꾼. 해망빌딩에 다시 평화로운 아침이 찾아왔다. 미래건설과의 처절했던 전쟁이 끝난 지 어느덧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한때 붉은 철거 공고문으로 얼룩졌던 건물의 외벽은 상가 사람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 새로 칠한 밝은 베이지색으로 단장되어 있었다. 건물 입구에는 예전의 낡은 간판 대신 희망이 머무는 곳이라는 정갈한 글씨가 새겨진 새 간판이 걸렸다. 강선우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새벽 7시에 정적을 깨우며 마당을 쓸고 있었다. 그의 이마에 남은 옅은 흉터는 이제 훈장처럼 보였고 어깨의 움직임은 부상을 입기 전보다 더 부드럽고 단단해졌다. 선우의 경비실은 이제 단순한 초소를 넘어 동네의 사랑방이자 작은 법률 상담소가 되어 있었다. 책상 위에는 여전히 낡은 수첩과 빗자루가 놓여 있었지만 그 옆에는 상인들이 감사의 표시로 가져다 놓은 화분들과 아이들이 적어준 편지들이 가득했다. 선우는 복귀를 제안했던 수많은 대형 로펌들의 제안을 단호히 거절했다. 그는 화려한 법정의 대리인석보다 이 낡은 건물의 문턱에 앉아 사람들의 고민을 들어주는 지금의 삶에서 진정한 변호의 의미를 찾았기 때문이었다. 고 사장의 순대국집은 재개발 위기를 넘긴 후 맛집으로 소문이 나 문전성시를 이뤘다. 고 사장은 이제 아들의 빚을 모두 갚고 얼굴에 웃음꽃이 피었다. 그는 매일 아침 가장 먼저 끓여낸 진한 국밥 첫 그릇을 선우의 책상에 내려놓으며 하루를 시작했다. 선우 씨 덕분에 우리 집 육수가 더 깊어졌어. 마음이 편하니까 손맛도 살아나나 봐. 고 사장의 너털 웃음이 골목에 울려 퍼졌다. 박 원장의 미용실 또한 활기를 되찾았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SNS 속 허세에 매달리지 않았다. 남편과는 정식으로 갈라섰지만 오히려 홀가분해진 마음으로 진심을 다해 손님들의 머리를 만졌고 미용실 구석방은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쉼터로 개방되었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민지였다. 민지는 지난 입시에서 당당히 명문대 법학과에 합격했다. 합격 통지서를 들고 선우에게 달려와 엉엉 울던 민지의 모습은 해망빌딩 사람들에게 가장 큰 기쁨이었다. 민지는 이제 대학생이 되어 전공 서적을 가슴에 안고 선우를 찾아온다. 아저씨, 저 이번 학기에 공익법률지원단 활동 시작했어요. 아저씨가 지켜낸 이 건물의 가치를 저도 세상에 전하고 싶어요. 민지의 맑은 눈망울 속에서 선우는 자신이 그토록 지키고 싶어 했던 정의의 씨앗이 훌륭하게 싹텄음을 확인했다. 어느 날 오후 교도소에서 출소한 오수진이 해망빌딩을 찾아왔다. 예전에 화려했던 명품 옷 대신 수수한 옷차림을 한 그녀는 선우 앞에 서서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수진은 고 사장의 식당으로 들어가 고개를 숙이고 국밥을 먹었다. 고 사장은 그녀가 누구인지 알면서도 모른 척하며 깍두기를 듬뿍 얹어주었다. 식사를 마친 수진은 선우에게 다가와 작은 봉투 하나를 건넸다. 그 안에는 피해 상인들을 위해 자신이 남긴 마지막 재산을 기부하겠다는 확인서가 들어있었다. 선우야, 고마워. 내가 왜 이 건물을 끝까지 지키려 했는지 이제야 온몸으로 느껴져. 나도 이제 작은 시민단체에서 법률 보조인으로 일하며 내 죄를 씻어가려고 해. 선우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처음으로 가벼운 미소를 지어 보냈다. 용서는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아가는 것임을 그는 깨달았다. 선우는 이제 공식적으로 변호사 자격을 회복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그의 억울한 누명을 공식 인정했고 그가 해망빌딩에서 보여준 헌신적인 활동을 높게 평가하여 특별 공로상을 수여했다.
하지만 선우는 강남의 사무실로 돌아가지 않았다. 대신 해망빌딩 4층의 작은 빈방을 빌려 해망 무료 법률 상담소라는 간판을 달았다. 낮에는 빗자루를 들고 건물을 관리하는 경비원으로, 밤에는 억울한 이들의 이야기를 듣는 변호사로 일하는 그의 이중생활은 이 동네의 전설이 되었다. 해망빌딩의 사례는 도시 재생의 모범 사례로 언론에 보도되었다. 거대 자본에 밀려 사라질 뻔한 공동체가 한 사람의 신념과 이웃들의 연대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는지 보여주는 증거가 되었다. 사람들은 이제 이 건물을 경비 아저씨가 지킨 기적의 건물이라고 불렀다. 하지만 선우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는 오히려 자신이 상가 사람들에게 구조되었다고 생각했다. 법전 속에 갇혀 괴물이 되어가던 자신을 따뜻한 국밥과 서툰 위로로 다시 인간의 길로 인도해준 것은 바로 이 건물과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다. 시간이 흘러 노을이 지는 저녁, 선우는 건물의 옥상에 올라갔다. 수진이 서 있던 그 위태로운 난간에는 이제 예쁜 화분들이 놓여 있었다. 선우는 시내를 가로지르는 한강의 물줄기를 바라보았다. 7년 전 모든 것을 잃고 이 자리에 서서 죽음을 생각했던 젊은 변호사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지금 이곳에는 자신의 자리를 찾은 행복한 중년의 남자가 서 있었다. 그는 주머니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다. 수첩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민지가 장난스럽게 그려놓은 선우의 초상화와 함께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다. 우리 동네 최고의 영웅 강선우 변호사님. 선우는 수첩을 덮고 천천히 계단을 내려왔다. 1층 로비에서는 퇴근하는 상인들의 인사가 이어졌다. 선우 씨, 내일 봐요. 아저씨, 오늘 고마웠어요. 사람들의 목소리 하나하나가 선우의 가슴에 따뜻한 촛불로 켜졌다. 그는 마지막으로 경비실 불을 끄기 전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낡은 경비복을 입은 자신의 모습이 그 어떤 수천만 원짜리 정장보다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다. 선우는 경비실 문을 잠그고 밖으로 나왔다. 밤하늘에는 별들이 총총히 박혀 있었고 해망빌딩의 새 간판이 은은한 조명을 받아 빛나고 있었다. 그는 다시 한번 빗자루를 손에 쥐었다. 비록 내일 아침이면 다시 먼지가 쌓이겠지만 그는 즐거운 마음으로 쓸어낼 준비가 되어 있었다. 먼지는 털어내면 그만이지만 사람의 마음속에 쌓인 슬픔은 누군가 함께 쓸어주지 않으면 지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그는 알기 때문이었다. 강선우는 오늘도 해망빌딩의 파수꾼으로 남았다. 그의 빗자루 소리는 절망을 털어내고 희망을 불러 모으는 마법의 주문처럼 내일 아침에도 변함없이 골목을 가로지를 것이다. 그리고 이 건물 안에서 살아가는 수많은 삶의 이야기들은 선우의 수첩 속에, 그리고 사람들의 가슴 속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따뜻한 법전으로 기록될 것이다. 희망을 바라는 바다 해망은 이제 누군가에게는 가장 안전한 항구가, 누군가에게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등대가 되어 밤새도록 환한 불빛을 내뿜고 있었다. 오늘 강선우 씨와 해망빌딩 사람들이 함께 써내려간 희망의 드라마, 어떻게 들으셨나요? 인생의 성공은 높은 곳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낮은 곳에서 누군가의 손을 잡아주는 것이라는 선우 씨의 마지막 일기가 가슴 한구석에 깊은 울림을 남깁니다. 화려한 명예보다 사람의 온기를 선택한 그의 결단은 어쩌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가장 필요한 위로가 아닐까 싶습니다. 벼랑 끝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서로를 보듬었던 해망빌딩 식구들처럼 여러분의 곁에도 언제나 따뜻한 희망의 등불이 켜져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지친 마음에 작은 쉼표가 되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과 느낌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한마디가 저희에게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따뜻한 이야기 이분이었습니다. 더 깊은 울림과 감동이 있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평안하고 따뜻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